안녕하십니까. 장철TV 장철 시선 2020입니다. 지난 11월 10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무대책이었던 산무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가 역대 최악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빠지는 추락의 경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권의 야욕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2년 반을 돌아보면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상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8%를 기록했던 민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0.8%로 급락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4%가 넘는 설비 투자 증가율을 보일 때 우리는 마이너스 2.4%로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의 폭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주도의 규제와 억압입니다. 획일적 평등 이념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들과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귀족 강성노조 우선주의, 기업 옥죄기와 규제 강화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고 서민들의 삶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일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앞길이 더욱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어디에도 국가 경쟁력의 하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출을 더 확대하겠다는 큰 정부 만능주의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재정 파탄에 절망을 남겨줄 것이라는 위기감도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게다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 파트너인 동맹국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가 성장의 근본 동력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 우리 경제의 번영의 뒷목이라는 점 또한 자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철진한 좌파 이념에 매달린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고립과 퇴행을 불러오고 있는 증오의 정치와 분노의 정책들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미래로 가는 국정,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오늘은 경제상이 엄중한 가운데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서 고군부터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안영준 TL테크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고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상황식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뇌물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상해서 그냥 소수때 당했다는. 예. 근데 이제 나는 뭘 이제 요즘 걱정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 유튜버 분들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불쌍하게 된 거를 막 옹호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비난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고민해봤어요. 진짜 고민해봤어요. 물론 김무성, 뭐 유승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홍준표 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진짜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나도 박근혜 대통령 딱 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던 거 다 알겠어요. 지금도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든 책임은 내 우리 회사 망하잖아요. 아무리 직원들이 잘못해도 내 책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억울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책임의 출발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은 사과하기 운동, 영상 찍기 운동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다 그러니까 우파 통합을 해라. 공식적으로 유영합의라서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딱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무성 씨도 사과하고 홍준표 씨도 그 뭐야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 정말로 보니까 그 우파들은 투표 안 나갔더라고. 그 향단이라고 한 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 때문에 근데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단체장이 전부 심지어 경상도까지 전부 다 좌파 단체장이 됐잖아요. 홍준표 씨도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뭐 요즘 가서 뭐 황교안 씨 까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자기가 자기 책임을 하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속았던 사람 뭐 황교안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당시에 몸으로 막은 사람이 내가 보기엔 손상대 선생 한 사람이더라고. 헌법재판소에 진짜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서 지금 무슨 다 소용없고 다 잘못한 거라 이거지. 나 같은 사람도 잘못된 거죠. 이 나이 먹도록 사업이나 알았지 정치를 몰라가지고 말 그대로 그때 나도 박근혜 저런 바보같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그러니까 한 5%도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냐 이거지. 나라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사죄 영상 찍기 릴레이 운동.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서 나도 한 5명이나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반성할 만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하시라 이거지. 통합해라. 나라부터 살려라.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제안을 해도 한 사람도 누구 그거를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진짜 우파 유튜버들은 몰라요. 난 주변에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두 딸은 완전히 극좌예요. 극좌. 페미니스트. 예, 우리 29살, 24살 먹은 우리 두 딸은 하나는 완전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 중국에 가면 그 위선의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우리 막내 동생은요, 내가 태극기 집회 사진 보내잖아요. 지가 조국 수호 집회 나갔던 사진 나한테 보내요. 예? 대학교 친구들 진짜 공부 잘했던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 부장까지 한 친구들이요. 단톡방에 내가 이런 우파 유튜브 보내잖아요. 다들 뭐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다 말하자면 개도지기 상태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학교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텔레비 신문밖에 안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작 해봐야 우파 유튜버 많이 본 한 10% 20%밖에 안 되는 우파적인 국민들이나 깨닫지 보통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아닌데 분명 정치에서도 지금 나는 왜냐하면 이게 회사 먹고 사는 거하고 그러니까 회사만 자꾸 운영하시다가 좀 답답해서 그 정치를 좀 알게 된 게 올 4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는 1월 작년 10월 달에 처음 보고 1월 달부터 이제 놀랬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다가 4월 달에 한국당 들어갔다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이 상태에 있다가 회사도 잘못되고 나라도 잘못되는구나. 근데 그때 보니까 한국당이 엉망이더라고. 그런데 한국당이 장애 집회 들었어요. 4월 20일 날. 그때 내가 장애 집회하는 거 보고 좋다 그러면 나도 한번 나가보겠다 해서 했는데 중간에 사실은 다니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 그거 집회 해봐야 말하자면 집회를 위한 집회. 거기 나간 사람들 폼 잡는 집회지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이 사태가 터지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우연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게 난 신이 준 기회 아닌가 싶어요. 정강훈 목사라는 양반이 이렇게 준비하다가 조국 사태 터지면서 그게 흐름이 맞아가지고 10월 3일날 그런 엄청난 집회가 터진 거 아니에요.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뭐 11월 뭐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요즘 와서 내가 너무 걱정되는 건 내가 그 청와대 그분들한테도 가봤어요. 내가 보기에 12월 1월 되면 몇 사람 얼어 죽습니다. 예. 어제도 세종시 가보면 진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은 이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 대표님이 여기까지 정치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시기까지 그 기업이 어려웠다는데 저희 그 시흥 스마트허브 내에서 이제 기업 운영하고 계시고 예. 저희도 뭐좀 어쨌든 거기서 뭐 저희가 이제 시흥 스마트허브가 뭐 가동률 한 달에 80%대를 웃돌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가동률이 한 60%대 이하로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뭐 임대 현수막들만 남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저 안용희 대표님이 기업 운영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에 이 정도로 몰입할 정도로 기업이 어려우실 경우 있었다는데 그 상황을 좀 그러니까 제가 참 저 이제 대우자동차 이제 다니다가 대우가 망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나는 걸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그럴 때 내가 김영삼을 찍었더라고. 그리고 2000년도에 창업을 하고도 사업을 했으면서도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업을 오래 했던 분들이 나한테 야, 안 사장,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 찍냐고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정치 관심 없이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를 들자면 뭐 임금 인상이나 뭐 이런 게 다 무슨 사회적인 게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느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느끼게 됐냐면은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달까지 나 관계 없었죠. 나한테 영향이 없었으니까. 예. 근데 10월 말에 30일 날 내가 그 전화가 왔어요. 일본의 후쿠다 류지라고 엄청 친한 친구인데 뭐 고객이자 말하자면 아주 인생의 오랜 친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하는 사이에 일본 사람 중에. 근데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징용공 판결 난 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징용공 배상 판결 난 거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일본에서 난리 난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봐라. 공부해라 이거. 너 회사에 영향 간다. 그때부터 이제 알라니까 뭐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걸 처음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이제 그게 유튜브라는 게 뭐 하나 보면은 그 성향이 비슷한 걸 계속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정규제 TV라든지 뭐 이렇게 점점 경제 TV 뭐 공병호 TV 보다가 알게 된 거지. 뭘 알게 됐냐? 그 우종찬의 박근혜 탄핵 그 우종찬 거짓과 진실인가? KBS 공연으로 아니에요. 저 기자님 있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종찬의 뭐 거짓과 진실 거기서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였던 거지. 56살, 55살이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런 바보가 박근혜가 이제 바보라고 욕하고 그랬으니까 촛불 시위는 안 나갔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나름대로는 그 환경에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던 거더라고. 그런데 이미 국민들 자체가 나를 포함해서 80%가 좌경화돼 있는 데다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다음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의 정적, 김영삼의 후예들, 김무성, 홍준표 이런 사람들 김영삼 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내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래요. 올바른 사람이고 그렇더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말하자면 내가 사업하잖아요.
내가 훌륭한 사업가야. 그래, 너 정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가라면 때로는 막말로 와이로도 줄 줄 알고, 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런 그 시대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거지. 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못 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김무성 씨도 그러안고, 언론들도 좀 뒤에 좀 주고받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차도 박 대통령을 그렇게, 아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렇게 뒤덮는데 안석을 국민이 몇 프로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 전체가 다 뭐 그쪽으로, 예? 여론 전체가 한쪽으로 몰입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 국민이 이렇게 믿을 수 극히 일부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알고 원래 우파였던 분들이나 아는 거지, 알 수 있는 거지, 보통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 대표님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차피 기업이 어려워져서 정치에 진짜 그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오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4월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진행되는데 뭐에 놀랐냐면, 문재인이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일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날 그 기념사는 보고 내가 깜짝 놀랐고, 뭐 빨갱이라고 얘기하면 친일파였다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이러는 거지. 이제 그 국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반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애국자인 것처럼 일본하고 이제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일본은 친일파가 되고. 그렇죠. 친일파 프레임으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친이라는 놈은, 친이라는 기업이나 친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 매국노인 거지, 매국노. 그렇죠. 예. 그럼 나 같은 사람 매국노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친해서 일본하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매국노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데다가 노골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아베하고 만나가지고 생일 케이크도 안 먹고. 예? 아베가 그 한글로 써가지고 생일 케이크 그거를 자기 단 거 안 먹는 그거를 거절을 하질 않나. 응? 나중에는 뭐 결국은 그 일본하고는 동맹이 아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아베도 속으로는 내가 보기 야근 사람이니까 기다렸을 거라고.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 명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 왜냐하면요, 이미 4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한국 반도체 산업에다가 일본에서 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경제전쟁은 예고됐던 거죠.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권이라면 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좀 억울하고 하더라도 경제가 우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진행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나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회사 큰일 나는구나 이거 느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그 여의도연구원에 네, 양정철, 양정철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반일 감정을 지켜야만이 자기도 총선이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정말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 대표님이 또 특히 또 일본 수출 주력 업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근데 안 대표님이 저 제품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 돼서 이렇게 피해가 자동차 금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일부 아이템은 예를 들면 무기를 만드는 쪽의 금융은 이제 전략문자에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아예 일본 분위기가 지금 아예 그냥 그 우리 쪽의 기업을 터부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님은 어려워 그렇습니다. 건데 우리가 어려운 일본 전체가 지금 뭐 우리 기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지만 뭐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25일 날 KBS 시사 뭐 직접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난달 12월 25일에 10월 25일 그 55분짜리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산케이 신문에 구로다라는 특파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산케이 신문이 극우 쪽이다 해서 막 무슨 공격들 하지만 그 구로다 그 특파원 그 여자가 얘기한 게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징용공 문제를 이렇게 딱 터뜨리니까 일본 사람들 자체가 감정적으로 야 이건 한국 사람들은 이건 얘들은 안 되겠구나. 에? 왜냐하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는 틀리지만 우리 생각은 틀리지만 징용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그러니까 조선에는 먹살 일이 없어서 일본에 경쟁적으로 가던 시대예요. 거기에 전쟁 끝자락 1944년 뭐 9월인가 몇 달 동안만 강제징용 형태가 약간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고용자 오듯이 일본에 갔던 거고. 근데 그건 어쨌든 그거는 그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예. 정부 대 정부 간의 합의 본상이었잖아요. 아, 그 전에 그 얘기를 떠나서 일본 사람들이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1965년도 한일협정 때 그때도 이제 예, 거기에 KBS 방송은 딱 나와요. 그게 명확하게 모든 걸 그걸로 끝낸다. 그렇게 나오고 심지어 일본 정부는 야 이거 개개인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그때 김정국 씨랑 다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정부가 다 걷어야 된다 해가지고 걷어서 경제 발전 시켜가지고 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배상을 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소송이 들어온 거를 갖다가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이해찬 씨 뭐 당대표가 있을 때 이미 그때도 다 이건 국가에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들끼리 결론 내려놓고는 그 박근혜 때 또 소송이 왔단 말이에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협의해가지고 이거는 판결을 내면은 문제가 되니까 판결 유보다. 이렇게 한 거를 이걸 사법거래라고 또 몰아가지고 하면서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개인 기업에다 걸겠고. 그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야 이거는 뭐 말하자면 상상하기 싫어. 말하자면 뭐 어떤 뭐 그 있잖아요. 야 돈 내라 막 명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병준 대표님이 기업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그 뭐 수출이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인 혐한 분위기가 노골화된 데다가 네. 물론 일본 정부가 조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떠나서 혐한 분위기의 바탕에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거 이제 문정부가 막 문정권이 지금 코너에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얘기로 나온다냐면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아주 정치적 위기에 도달하면 일부러 반일을 격화시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을 줬을 때 일본에서 한 거 그렇죠. 야, 일본에서 우리는 다 납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납기 때문에 일을 주었는데 갑자기 격화가 되면 화이트리스트랑 관계없는 품목조차도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되면은 물건을 제 날짜에 못 갖고 나오니까 일본 담당자 입장이 깨름직한 거예요. 괜히 그거 줬다가 잘못되면 제가 모가지 날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반한 혐한 감정도 있는 데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일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번에 잠깐 손상된 TV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그 화가 나는 건 사실 말이죠. 현대자동차, 미쓰비시에서 기술 배워서 자동차에서 한 겁니다. 삼성전자, 산료에서 기술 배워서 한 거예요. 저 TL테크, 마스다 자동차에서 기술 배워서 사업했습니다. 물론 일본 애들이 이런저런 사업적인 목적상 했겠지만 지금 AI, 인공지능, 예? 4차 산업 우리가 정부에서 하나 도움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뭐 하다못해 뭐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는 하다못해 뭐 세미나도 하라고 그러고 오는데 그런 안내 공문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일본하고 뚫었는데 일본에서 주기로 다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래 놓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거 뭐 일본하고 기술 협조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 다 있었는데 그 회사 자체가 한국에 일을 줄 수 없는 분위기로 고객들이 야 뭐 줬다가 만약에 너 납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다들 망설이고 한국보다는 뭐 대만 또는 일본 내에서 처리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 안 대표님 TLT까지 어디까지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일본 일이 주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좀 돈이 안 돼도 뭐 브라질 무슨 뭐 인도네시아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일본 일이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그 노력에 비해서 값이 싸다고 할 건 있지만 그래도 일본 일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20년 동안 하면서
아주 야 이게 일본인이 좋다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도 부도를 낸 적이 없어요. 예, 중간에 하다못해 브로커 같은 개인이 하는 브로커라도 돈을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러시아에서 40억 부도 맞고 이란에서 18억 5천 부도 맞으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일본 일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일본 사람들이. 그 대신 뭐냐,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는 일을 줘도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와서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하다 보니까 납기도 안 맞춰지게 되고 불량도 많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와서 체크하고 가르치기가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러니까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오히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때 일본 일을 못하게 되면서 야 그런 거구나. 응? 간섭이었는데 그게 내 기술개발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일본인이 없어지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더 알게 된 거죠. 같은 거 사업에서는 결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용. 일본 사람들은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야비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본 섬나라 기질 때문에 일본 사람들 나쁜 점도 많아요. 저도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 특유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 안 떼어먹는 거, 신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그렇잖아요. 현대도 미쓰비시에서 배운 거고, 일본 사람들 물론 핵심 기술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래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예초부터 그 일본 수출 품목을 주로 다뤘나요? 저희는 이제 뭐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우리처럼 생산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입사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기술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또 일본 사람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창업했을 때부터 일본 시장을 기초로 해서 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일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제 회사가 규모가 되니까 다른 나라도 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도 하고 뭐 호주도 하고 막 이렇게 브라질도 하고 하다가 러시아까지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또 이란까지 맞고. 그리고 회사가 축소되면서 다시 일본 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하는 중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은데 답답한 거. 그렇더라도 뭐 지금 그 아까 거래처 무슨 일본에? 예. 저는 마사 자동차에서 배웠죠. 우리 이제 도와주는 회사는 이제 니프레라는 회사예요. 니프레. 뭐 니혼 프레스라는 회사인데 줄여서 니프레라는 회사 이름을 하는데, 거기서 그 거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5월달까지 일이 나왔고, 5월달 우리가 이제 일을 받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리는 공사예요. 자동차 금형이라는 게 마치 배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수주.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처럼 한 번 받으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데, 5월달, 6월달에 받은 일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출장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왔냐?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가려고. 불안하니까. 예.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추세를 보자. 바빠도 좀 다른 일을 해라. 그럼 다음 연락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마사지 자동차로 이어지는 게 지금 추세를 보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예요. 우리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혹시 일을 주었다가 잘못되면 자기 담당자 뭐가 날아가니까 그런 위험을 안을 필요가 없죠. 일본 사람은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심하고 좀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조심스러워하지. 참 기업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정부가 도움이 안 돼요. 열심히 떠나서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애국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든 뭐 회사 살려서 가겠다는 거 하는데, 정말 답답한 건 엊그저께 그 뭐 정부에서 4차원 산업 뭐 담당했던 사람이 관두면서 뭐 좌파인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관뒀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느꼈어요. 아, 그 사람 말 그대로예요. 현 정권 들어서 세상에 4차원 산업 뭐 AI 이런 얘기를 정책적으로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저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려고 했던 건데, 그 일본도 또 우리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그걸 또 하려고 그랬던 거고, 이렇게 막히면서 이제, 아, 이거 보니까 정부에도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되려고 하는 것조차 깨는 집단이구나. 네? 놔두면 잘 될 거를 자꾸 억압으로 규제하니까 기업이 자꾸 여기서 추해지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밑에 뭐 중소기업까지 다 오게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AI니 뭐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건 참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어떤 뭐 정보적인 차원 노력을 해가지고, 아, 일본은 지금 뭐 내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아예 수능 시험도 없었대요. 교육 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왜냐면 인공지능의 시대는 지금하고는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다못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정치에만 노립이 돼가지고 인공지능 이런 거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도 야, 이게 큰일 난 거구나 우리가. 응?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네, 그런 거 있었죠. 예, 있었죠. 4차 산업을 대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좀 아니, 오죽하면 현 정권의 그 좌파였던 사람이 2년 동안 뭐 4차원 산업 무슨 정책 뭔가 담당했다가 나오면서 완전히 무대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저께 나 그거 보고 나도 아, 그렇구나 느끼겠더라니까요. 부서를 만들어 놓고 뭐 예산제를 해도 안 된다 본데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보다. 아니, 하다못해 옛날에는 뭐 형식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뭐 공업협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거 통해서 세미나도 열고 데리고 뭐 외국에도 나가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저 안용준 대표님은 시흥 스마트본에서 이거 새로 생긴 MTV에서 이렇게 MTV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데. 예. MTV 쪽은 그나마도 이제 기존 공업단지보다 그 형편이 나은데도 이렇게 그거는 맞는 게, 이제 저희도 운 좋게 이제 회사가 막 잘 나가는 시절에 저기를 분양을 받았어요. 싸게 받았죠. 뭐 시세 반값에 이하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MTV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성장되는 회사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공단 회사들은 우리도 형편이 나쁘기도 나쁠 거고, 뭐 거기다가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공단 안에 식당들 가보면 일단은 5시 반이면 퇴근길이 막히고, 예? 5시 반에 길이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잔업을 시키려 해도 수당이 안 맞고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세전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 장사나 하지 밤 장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얘기죠.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차가 한 7시나 8시나 막혔죠. 예. 지금 5시 반에 길이 막힌다. 야근 안 하시니까 전에 식당들 너무 하는 집도 없고 5시 반 차가 밀려서 5시 반에 나오는 퇴근길이, 공단이 원래 그 한꺼번에 집중해서 나오니까 그 순간만 막히거든요. 최저임금비가 올라가는 와중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만 해도 우리가 방글라데시 인원을 뭐 전체 인원 지금 73명 중에 한 20명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예. 뭐 외국인 공자 쓴지 오래됐죠. 왜냐하면 뭐 나만 해도 우리 애들이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가서 현장 가서 일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나라는 다 대학 보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업종은 기술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나온 애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오질 않고. 그러니까 병역 특례 아니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벌써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외국인이 싼 맛에 쓰는 거죠. 말이 안 통해도 단순하고 좀 이런 거에 쓰는 건데, 성실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농담에 아직 우리가 52시간 근무 적용이 안 되니까. 아직은 우리가 기업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침 8시 출근해서 걔들은 이제 그 8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럼 낮에 1시간 식사 시간 뭐 빼고 나면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근무는 뭐냐면
예를 들면 2000, 뭐 박근혜 정권 때까지 우리 같은 사람 아침에 8시 출근해서 한국 사람 8시 퇴근했어요. 그 시간만 시켜도 얼마씩 벌어가냐? 보통 한 달에 300만 원에서 350만 원씩 받아갑니다. 방글라데시 한국말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 받아가는, 지금 최저임금만 적용했을 때. 그렇죠. 최저임금 적용했을 때. 예.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중견기업, 대기업 초임이 되는 거예요. 초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의 대졸에는 이제 전문 대졸, 우린 대졸은 안 들어오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현장에는 안 가니까 네. 사무실 오면은 연봉 뭐 한 2,500만 원, 뭐 3,000만 원 줘도 와서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나는 대표님의 그 어려움을 듣고 정말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느끼게 됐고요. 좀 정치가 올바로 서야만이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계시는 안윤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성격상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상황들은. 예.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있고, 이번 정권에서 기업 관련한 그런 투자보다는 이제 퍼주기식의 그런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글쎄요, 저도 뭐 몰라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부채가 많고 어려워도 연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지금 기업들이 연명하는 건 현 정부가 말하자면 좀비 기업 살려주는 거지. 죽으면은 실업이 너무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단기적인 처방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야 그게 살아가죠. 사실. 그렇죠. 일이 있어야 뭐 회사가 일이 있어야.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업종만 해도 아직은 중국이 다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납품하는 거지. 이게 점점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도 일본에서 전화한 거예요. 해버리면은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가고요. 중국 애들은 정부권적인 차원에서 그 4차 산업 AI를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 예? 예. 정권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해요. 예. 양 대표님의 말씀 깊이 가슴에 새겨 듣고 정말 정치권 서인들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여튼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좀 힘내시고 그래서 또 정치가 올바른 날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57살 돼서 결국 이제 정치를 안 거죠. 그게 이제 뭐 유튜브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한국당이나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면 김동길 박사 같은 이제 어르신들이 좀 꼭 좀 해결 좀 나서줬으면 하는 거는 정치를 서로 모여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예. 그게 옳고 그른 건 모르겠다 이거죠. 그 대신 뭐 학생들이든 뭐 선생들이든 또는 뭐 집에서든 친구들이든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이 나이 돼서 알았다는 거를 안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추운 날에 가서 뭐 그 집회하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나는 솔직히 왜 답답하냐? 지금 말이에요, 가보세요. 100만 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만 명은 돼요. 그러나 다 60대, 70대예요. 70%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 때 했던 얘기가 있더라고. 보수는 다 불태워버려야 될 존재라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떠들어봐야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 역으로 뭐냐면 적극적으로 전라도 사람,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문재인 씨를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당 한 3-4명씩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든 광장에 데려나오지 않으면 이 집회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더라도 지금 이 정권의 오만 방지하기위해서는 지금 이 집회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뭐, 예, 그 정도 이해는 하는데, 예, 저는 뭐 할 거면 입장을 냈으면 하는 거죠. 젊은 층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않지만. 그런데 아직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정치를 얘기해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뭘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조금만 모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진짜 자기가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10명 중에 3, 4명이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얘기를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나라의 어르신들이, 뭐 김동기 박사님 같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자라면서 그런 문화가 좀 뭐 습관화됐달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윤기 대표님 같이 이렇게 기업만 하셨던 분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안쓰러운 말씀을 토해내시니까 점점 더 썸남함이 들고요. 아유, 뭐 저는 회사 때문에 이런 거죠, 사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 또 힘을 내셔서 기업을 또 운영하시다 보니 또 열심히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최선을 다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최선 다해도 안 되는 걸 할 수 없고. 시민분들 위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제 세종시 집회 가봤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 기독교 분들이 와 대단하고 너무 감동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러나 그 집회 나오신 분들이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국 땅에서 물론 자금도 안 되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런 분들을 좀 도와서 좀 이렇게 용기를 갖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이 기운 내가지고 먼저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너무 아무 말씀 안 지금은 나서서 야 조원진이고 뭐 누구 다 통합해라 딱 한마디, 뭐 내 책임이었다. 이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에 많은 제안을 드리고 해서 우리 안윤기 대표님의 말씀이 실천됐을 때까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거 너무 두서없어요. 감사합니다. 국민은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프레임은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형제가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질을 넘어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공유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미래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로서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저 장제철과 자유한국당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